한국거래소가 경영진의 횡령 배임 등으로 20개월간 주식 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의 거래 재개 여부를 오늘 결정합니다. 신라젠 주주연합은 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국내 증시 사상 최대 규모 IPO로 꼽히는 LG 에너지솔루션이 일반 투자자 공모주 청약을 시작했습니다. 상장 후엔 주가가 공모가의 2배 이상 오를 거란 기대감에 증권사 창구가 투자자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한국 동남아 해상 노선에서 120차례에 걸쳐 운임을 담합한 23개 해운사에 900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해운업계는 정당한 공동행위였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나선 국내 업체 가운데 가장 먼저 임상 3상 참여자 모집을 완료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올 상반기 백신을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인프라 부족으로 백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깊이를 더하는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상장 폐지냐 거래 재개냐 경영진 배임 횡령 혐의로 장장 1년 8개월간 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의 운명이 앞으로 2시간 정도 뒤면 결정됩니다. 기존 신라젠 주주들이 마음 졸이면서 거래 재개를 기다리고 있는데 현장 분위기 어떤지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문형민 기자. 네, 저는 지금 신라젠의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 신라젠의 거래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 현재 진행 중이죠. 네, 맞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신라젠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거래 재개 또는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 현직 임원들의 횡령 배임 혐의 발생으로 지난 2020년 5월 4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거래소는 같은 해 11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이에 대해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 이후 지난달 21일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를 거래소에 제출했습니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신라젠이 지난달 제출한 이행 내역서와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토대로 현재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통해 신라젠에 대한 거래 재개 또는 상장 폐지 또는 재심의를 위한 연기 등 3가지 가운데 하나를 결정하고 오늘 오후 6시를 전후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만약 거래 재개가 결정되면 언제부터 주식 거래가 시작되는 거고 또 만약에 상장 폐지가 결정된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신라젠의 상장 적격성을 인정하면 주식 거래는 즉시 내일부터 재개됩니다. 반면 심사위원회가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리면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코스닥 시장위원회는 다시 상장 폐지 또는 1년 이하의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합니다. 여기에서 상장 폐지 결론이 나올 경우 신라젠은 시장위원회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데요. 시장위원회는 신라젠의 이의 제기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적인 상장 폐지 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위원회가 상장 폐지를 결정하게 되면 신라젠은 법원 소송을 통해 마지막으로 거래 재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네, 신라젠 주주들은 답답한 마음으로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업계에서는 어떤 결과를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까? 네, 증권업계는 신라젠의 상장 폐지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라젠은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요구한 내용들을 대부분 수행했기 때문인데요. 위원회는 지난 2020년 11월 신라젠에 1년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면서 재무 건전성 회복과 경영 투명성 강화, 그리고 기업 지속성 확보 등을 주문했습니다. 신라젠은 이를 위해 지난해 5월 31일 M2N을 인수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6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습니다. 이어 추가 유상증자를 통해 모두 1,000억 원의 자본을 확충했습니다. 신라젠의 지분 20.75%를 보유한 M2N은 책임 경영을 내세우며 신주 1,875만 주에 대해 3년간 보호 예수를 설정한 상태입니다. 또한 항암 신약 호흡 물질인 팩사백은 심장암 임상 이상과 흑색종 임상, 전립선암 임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신라젠의 소액 주주 수는 17만여 명, 주식 수는 6,625만 3천여 주, 지분율은 92.6%에 달합니다. 신라젠 주주연합은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리는 오늘 한국거래소 앞에서 주식거래 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라젠에 대해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국산 코로나19 백신 상용화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임상 3상 참여자 모집이 완료됐다며 올해 상반기 코로나 백신을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판교 사옥에 나가 있는 정재홍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재홍 기자. 네, 저는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 판교 사옥에 나와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 백신 출시가 임박했다고요? 그렇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총 4천여 명에 달하는 임상 참여 대상자 모집을 완료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8월 코로나 신규 후보 물질 GBP510에 대한 임상 3상 첫 투여가 시작된 지 5개월 만입니다. 이 가운데 국내 임상 대상자 570명에 대한 투약은 완료됐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한국경제TV에서 처음으로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예산 1,920억 원을 들여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1,000만 회분을 선구매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정부와 함께 효능평가를 거쳐서 상반기 중에 허가를 획득할 방침입니다. 국내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기지 않았습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예정입니까? 맞습니다. 국내에서 백신을 2차까지 접종 마친 비율은 85%에 달합니다. 아직 백신 공급 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또 올해에는 정부가 추가 계약한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이 들어오고 노바백스도 공급되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은 미접종자에 한해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추가 접종과 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백신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국제 백신 공동 프로젝트 세피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은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에 대량으로 물량이 풀릴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 외에도 국내에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꽤 있지 않습니까? 다른 회사들의 연구 개발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SK바이오사이언스 외에도 7개의 기업이 아직까지 백신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는 임상시험 대상자를 모집하기도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델타, 오미크론 등 신규 바이러스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들은 아직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 해외 국가들의 임상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상 2상을 진행 중인 유바이오로직스는 필리핀에서 임상 3상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mRNA 백신을 개발 중인 아이지는 남아공, 호주, 가나 등에서 추가 접종과 오미크론에 대응이 가능한 백신을 연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추가 접종으로 임상 설계를 변경한 제넥신도 인도네시아 등에서 임상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외에서 임상 연구가 진행되면 완료가 되더라도 국내에서는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 수출용으로만 활용을 해야 됩니다. 또 기존 보급된 백신보다 효능평가가 낮다는 데이터도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이런 탓에 다른 기업들의 백신은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상대적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에 비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게 시장의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 판교 사옥에서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네, 플러스픽 시간입니다. 이지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오늘은 좀 평소보다 일찍 불렀습니다. 네. 특별히 뭐 더 잘해서 일찍 부른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볼까요? 네. 팔지 말고 맡기세요. 약간 무슨 광고 문구 같네요. 네, 혹시 저한테 맡기실 거 없으신가요? 글쎄요. 뭘 맡겨야 됩니까? 네, 그건 아니고요. 네.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에서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락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제기가 되면서 가능성이 내가 가진 코인 팔아야 되나 아니면 묵혀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묵혀두기로 작정하신 분들에게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키워드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묻어뒀을 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떤 네. 겁니까? 바로 스테이킹이라는 서비스인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스테이킹. 네, 스테이킹은 영어 단어가 지닌 그런 뜻처럼 말뚝박기와 같은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유한 가상화폐를 일정 기간 묶어놓는 대가로 이자를 지급받는 건데요. 묶어놓는 기간, 그러니까 락업 기간 동안은 코인을 뺄 수 없기 때문에 흔히 적금으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코인 예적금 상품 같은 거네요. 네. 그렇게 인기가 많습니까? 네, 일례로 업비트가 17일에 이더리움 2.0 스테이킹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때 50억 원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날 오후 2시에 시작을 했는데 1분 만에 모집액이 다 모집이 됐다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끌었다고 하는데요. 한도가 막 그렇게 많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네, 업비트는 누구나 약 8만 원부터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예상되는 연 보상률은 최대 5.1% 정도입니다. 매일 오전 9시에 하루 동안 수익률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연내 출금 가능한 시점을 공지를 하면 이때부터 코인을 빼서 차익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 5.1%면 뭐 때에 따라서는 그거보다 더 적게 받을 수 있기도 하고 그렇다는 건가요? 네, 조금씩 변하는데 일단 이유는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수익률이 거래소마다 조금 다른데 국내 4대 거래소에서는 스테이킹 서비스를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스테이킹 규모가 가장 큰 상위 5개 코인의 총 가치는 200조 원에 달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스테이킹 규모가 가장 큰 코인은 솔라나로 총 579억 달러가 예치가 됐고요. 이어서 카르나노, 이더리움, 테라, 아발란체가 뒤를 이었는데요. 이들 코인 모두 스테이킹에 대한 수익률이 5에서 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익률이 5에서 9%. 이게 뭐 최저 5%라고만 해도 은행보다는 높은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은행 적금 금리는 2%대 수준이니까 이것보다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또 때로는 주식보다도 이익률이 높다, 주식보다 낮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NH투자증권이 개인 투자자 계좌 927만 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수익률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죠. 이에 따라서 주식보다 낮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 예적금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률은 낮지만 원금 보장이 100% 된다. 이게 이점 아닙니까? 네. 이 코인 같은 경우 스테이킹 서비스 이것도 혹시 예적금 그처럼 원금 보장이 됩니까? 아쉽지만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 되는군요. 네, 네. 코인 시세의 영향에 그대로 노출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스테이킹에 가입한 이후에 해당 코인의 시가가 폭락을 하게 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코인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도만 안 한다면 반대로 시세가 올라서 수익이 더 커질 가능성도 같이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스테이킹을 하면 가치가 올랐을 때 바로 코인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코인을 장기 자산으로 보유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으신 분들에게만 적합한 투자 방식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앞서 수익률이 좀 가변적이라고 했는데 이 스테이킹의 수익률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겁니까? 사실 이 스테이킹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코인을 채굴할 때 필요한 자금이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코인은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보통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그 규칙에 따라 암호를 풀면서 생성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공격받지 않도록 운영을 받아야 됩니다. 스테이킹은 이 운영에 코인을 맡기는 대신에 그 보상으로 코인을 다시 지급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스테이킹의 수익률은 코인의 채굴량과 또 스테이킹의 비율에 따라서 계속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죠. 네. 흔들리는 넷플릭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넷플릭스 넷플릭스 당연히 보죠. 그 질문 드리려고 한 거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뭐 당연히 예상이 되는 항상 물어보기 때문에. 네. 넷플릭스가 북미 지역에서 요금을 또 한 번 인상을 했습니다. 저희 국내에서도 지난해 11월에 요금을 인상한 바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넷플릭스가 요금을 올리는 이유가 자신감의 차서가 아니라 이렇게 넷플릭스가 흔들리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들려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OTT 공룡 넷플릭스가 흔들린다고요? 네, CNN이 이렇게 좀 분석을 했는데요. 자료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넷플릭스는 콘텐츠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지만 성장세는 둔화되고 새 가입자 유치는 어려워지는 추세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로이터 역시도 스트리밍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자 넷플릭스가 콘텐츠 투자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고 있다. 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용료를 높인 만큼 뭔가 소비자들한테 더 좋은 품질의 영상으로 보답하겠다 이런 취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네, 넷플릭스의 지난해 4분기 실적에 대한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의 전망치도 비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오징어 게임 이후로 혹시 생각나시는 넷플릭스 후속작이 있으신가요?
고요의 바다. 아, 저는 못 봐가지고 네.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같이 못 본 사람들이 많은 그런 어쨌든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큰 대작이 없고요. 네. 또 구독자를 추가로 늘릴 여지가 없다는 것이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인데요. 이런 전망을 뒷받침하듯이 넷플릭스 주가가 지난해 11월에 이제 $700를 뚫고 올라간 뒤에 하락세로 좀 전환을 했는데 뭐 가격을 올린다는 소식에 약간 급등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520 선에서 좀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이례적으로 이제 세계적인 흥행을 했고 네. 고요의 바다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조금 못 미치긴 했습니다, 확실히. 네, 네.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60%에 육박했던 넷플릭스의 OTT 점유율이 이제는 50%로 하락할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웨이브와 티빙의 점유율은 그러니까 각각 20% 그리고 기타 10%로 국내 OTT 합산 점유율은 40% 이상으로 좀 계산이 되는데요. 한마디로 토종 OTT들의 반격이 좀 시작이 됐다. 토종 OTT들이 넷플릭스의 아성을 넘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토종 OTT들이 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좀 기세를 떨치고 있다. 굉장히 좀 희망적이고 반가운 일이긴 한데 네. 사실 기존까지는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우리 토종 OTT들이. 맞습니다. 2020년만 해도요. 토종 OTT 매출의 합이 넷플릭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불과 2년 만에 넷플릭스의 점유율과 비슷한 수준까지 좀 끌어올리고 있다,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떤 전략이 좀 통했을까요? 일단 다수 콘텐츠를 오리지널 그리고 독점 형식으로 공급한 전략이 좀 유효했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술꾼 도시 여자들이라고는 보셨나요? 그거는 못 봤네요. 네, 저 같은 술꾼 도시 여자들이 네. 좀 나오는데요. 네. 이 기자 취향적이요, 콘텐츠. 네. 그 티빙 같은 경우는 술꾼 도시 여자들이 좀 인기를 끌고 있고 쿠팡 플레이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SNL 코리아 흥행이 좀 한몫을 했죠. 그래서 특히 티빙 같은 경우는 지난해 유료 가입자 수가 1년 새에 256%나 급증을 했다고 하고요. 또 2019년 출범한 웨이브 같은 경우는 지상파 컨텐츠를 독점 공급하면서 소비자를 끌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게 제작비를 많이 들인다고 흥행한다는 공식은 없기 때문에 네. 우리 토종 OTT들한테도 굉장히 좀 희망적인 그런 미래가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도 이 넷플릭스랑 토종 OTT들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지 않나요? 네, 앞서서 제가 지난해 11월에 우리나라에서도 넷플릭스가 요금을 인상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마찬가지로 넷플릭스 요금이 인상이 되면서 국내 소비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금제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인상 후 가격을 보시면 13,500원, 17,000원 정도 수준으로 최고가 요금제를 기준으로 웨이브나 티빙보다 3,000원 이상 비싼 수준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지호 기자였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차 전지 양극재 업체 에코프로가 앞으로 3년간 일자리 3,000개를 창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에코프로는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앞으로 3년간 총 2,800명을 직접 채용하고 벤처 투자를 통한 생태계 조성으로 일자리 200개를 포함해 총 3,000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채용 계획의 2배 수준입니다. 김부겸 총리는 에코프로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이런 중견 기업들이 지역에서 인재를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실적이 9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수출 대수와 수출액은 각각 8.6%, 24.2% 늘어난 464만 7천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자동차 수출 실적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9년 만으로 팬데믹 역기저 효과와 친환경차 수출 호황 덕분입니다. 특히 전체 자동차 수출에서 친환경차의 비중은 20.7%로 5대 중 1대에 달했습니다. 내년부터 유럽과 무역 거래를 하는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내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는데 특히 철강 업종은 많게는 한 해 5천억 원씩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방서호 기자입니다. 탄소 국경세의 핵심은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의 상품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일종의 징벌적 세금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상품값에 탄소 배출 비용을 일종의 관세처럼 더하겠다는 건데 대표적인 적용 품목이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와 비료입니다. 해당 품목들을 수입하는 EU 국가들은 내년부터 탄소 배출량을 신고하고 2026년부터는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도 도입을 서두르는 EU의 이 같은 조치에 국내 기업들은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또 다른 무역 장벽이 아니냐며 아우성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이 다수인 만큼 친환경을 핑계로 수입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떠안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EU의 섭니다. 탄소 국경세가 유럽 탄소 배출권 가격에 연동될 거란 점 역시 부담입니다. 탄소 배출권 가격이 오르면 수출 비용 또한 자연스레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철강업의 경우 탄소 국경세 도입 시 연간 1,600억 원에서 최대 5천억 원까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EU와 유사한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EU의 CBAM 역시 이러한 배경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이해합니다만 이 조치가 새로운 무역 장벽이나 대EU 수출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친환경을 앞세운 EU의 관세 장벽이 철강, 시멘트 등 일부 업종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EU가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석유화학 제품을 비롯해 탄소세 적용 품목을 확대할 전망인데다 제도 시행에 따른 비용 지불 시기 또한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재계는 지난해 7월 탄소 국경세를 면제해달라며 EU 측에 건의하기도 했지만 EU 측의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WTO compatible and that it doesn't, create any additional to our trade and to our exchanges. 이른바 넷제로 시대를 앞당기려는 EU의 행태가 자칫 수출 기업들의 생존을 옥죄는 무역 장벽 역할만 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국내외 23개 해운사가 우리 공정위로부터 9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최근 15년 동안 우리나라와 동남아를 오가는 항로의 운임을 담합했다는 겁니다. 당초 예상된 8천억 원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규모긴 하지만 해운업계는 법에 따라 허용된 공동행위였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제재를 앞두고 해운업계가 반발했지만 공정위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고 과징금 96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한국 동남아 해상 노선에서 15년간 120차례에 걸쳐 운임을 단합한 고려해운, 흥하라인, HMM 등 12개 국내 선사와 11개 외국 선사가 대상입니다. 이들 선사는 120차례에 걸친 운임 담합을 위해 541차례 만났고 이외에도 이메일과 카카오톡 등으로 실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수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해운업계도 운임 관련 공동행위 자체는 인정한 만큼 해운법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뤄졌느냐입니다. 해운법에 따르면 공동행위 30일 이내에 해수부 장관에 신고하고 화주단체와 충분히 협의를 하면 담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선사들은 해수부에 18차례에 걸쳐 운임 인상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동행위는 120회가량 이뤄졌고 내용과 시점도 신고와 차이가 있어 공정위는 담합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들 선사가 담합으로 의심받지 않도록 운임 인상 금액은 1,000원, 시행일은 2, 3일 정도 차이를 두는 등 합의 행위를 은폐했다고 봤습니다. 해운업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여야 하는 경쟁 당국으로서의 역할은 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초 해운업계에서 8천억 원대 과징금을 우려하던 것과 달리 해운업 특수성과 수입 항로가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1,000억 원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88%가량 대폭 줄은 건데 해운업계는 공동행위에 대한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동남아 노선뿐 아니라 한국, 일본, 한국, 중국 노선에 대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 조사가 남아있는데 비슷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공정위의 해석과 달리 모든 공동행위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해수부는 이번 과징금 부과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 요즘 예적금 금리가 오르고는 있는데 대출금리 오름폭에 비하면 턱없이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예적금 금리가 오르면 다시 대출금리가 따라오르는 금리 산정 구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발맞춰 신한, 우리, 하나은행이 잇따라 예적금 금리를 최대 0.3에서 0.4%포인트 올렸습니다. KB국민은행과 농협은행도 이번 주 안에 수신금리 인상 행렬에 동참할 예정이며 카카오뱅크와 K뱅크 등 인터넷 은행들도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외에도 금융당국의 수신금리 현실화 요구에 은행들이 재빠르게 예적금 금리를 올렸지만 실제 금융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예대금리차, 즉 예금과 대출금리의 차이는 여전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대, 전세대출 금리도 5%대에 성큼 다가선 반면 정기예금 금리는 여전히 1%대 후반, 일부 적금 상품만 4%대로 올랐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상으로도 은행의 예대금리 차는 넉 달 연속 벌어져 지난해 11월 잔액 기준으로 2019년 8월 이후 가장 큰 예대금리 차를 나타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의 여수신금리 산정 체계상으로는 수신금리를 올릴수록 예대금리 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는 은행들이 예적금, 은행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비용이기 때문에 예적금 금리가 오르면 함께 오르게 됩니다. 지금처럼 대출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선 은행으로서도 수익성을 위해 예금금리 인상에 적극 나설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신잔액 코픽스가 후행하거든요. 금리가 당장 현실적으로 예대 마진이 좁혀지는 건 어렵죠. 예금과 대출 마진이 벌어지면 은행은 수익이 더 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걸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은행이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예대금리 차가 지나친 경우 정부가 정책금융을 통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기준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금융시장에서 국채 발행을 줄이면 그만큼 조달금리가 떨어져서 더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줄 수가 있다. 또 은행이 경쟁을 좀 촉진하는 정책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신용보증부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금융당국의 경고에도 예대금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과 시정 조치를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절차가 복잡해서 보험금 받기가 쉽지 않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병원 진료 기록이 자동으로 보험사로 넘어가기만 한다면 쉽게 해결될 문제일 텐데 사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료계가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올해에는 해소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험업계가 관련법 개정에 팔을 걷어붙였고 대선 주자들도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취임 2년 차를 맞은 두 보험협회장이 올해 해결해야 할 수건 과제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꼽았습니다. 정의수 생명보험협회장은 신년 기자 간담회를 통해 현재 총 5개의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며 실손보험의 소비자 청구 불편 해소를 위해 국회 통과를 지속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지현 손해보험협회장도 신규 데이터를 활용한 보험 가입과 청구 프로세스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도입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무려 3,900만 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은 병원에서 진료받은 영수증을 챙겨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는 불편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실제 소비자단체의 공동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의 절반가량이 실손보험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었는데 포기한 사유는 증빙 서류를 챙기지 못했거나 병원을 다시 방문하기 힘들었기 때문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되면 병원에서 진료받은 내역이 자동으로 보험사로 전달돼 따로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아도 소비자들은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심사 효율성이 높아지고 의료계 역시 진단서 등 종이 문서를 전산화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협회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를 비롯해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 시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법안은 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는 의료업계의 반발로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금융당국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주요 과제로 삼고 대선 후보 역시 공약에서 이를 거론한 만큼 두 보험협회장들이 올해는 수건과제 해결에 성공할지 기대감이 모아집니다. 네, 금융위 쪽도 굉장히 1순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지부 쪽에도 어느 정도 그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두 후보들 모두 다 총관소에 좀 관심 있으신 것 같고요. 전 국민이 75% 이상 가입을 했고요. 게다가 지금 청구권이 1억 건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자 편의성은 말할 것도 없죠. 아울러 보험협회장들은 금융과 의료 등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생활금융 플랫폼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올해는 의료업계와의 논의가 더욱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 수도 서울. 천만 도시 서울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서울의 도시 디자인을 책임지는 강병근 서울 총괄 건축가를 임동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강병근 서울 총괄 건축가가 그리는 서울의 모습은 감성 도시입니다. 그동안 양적 팽창, 경제적 성장에만 몰두해온 서울이 더 경쟁력을 갖추려면 이제 감성을 더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K-팝이 세계적인 지금 현재 그 리더가 되는 것처럼 한국민만큼 감성이 풍부한 민족도 사실은 지구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도시 자체에 다시 감성을 불어넣는다고 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력을 우리가 충분히 리드할 수 있는 수도로 만들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를 위해 서울을 수변 중심의 도시로 바꿔나간다는 목표입니다. 실개천에서 지천, 한강까지 이어지는 수변에 시민들이 쉴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계속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큰 도시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마을 단위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걸 수변 중심으로 도시공간 구조를 재편을 하게 되면은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균형 발전이고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그 자체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저는 향상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한강변의 35층 제한 규제 역시 완화해 서울 스카이라인에 다양성을 부여하겠다는 방침. 구체적인 기준은 서울시가 준비 중인 2040 서울 플랜에 담길 예정입니다. 이걸 35층을 다시 몇 층 더 올려준다고 해서 도시가 아름답게 변하는 건 아니니까 요거 정량화를 정성화를 하자. 정성화를 한다는 거 똑같은 높이를 정해놓고 얘기하지 말고 주변 환경에 따라 가지고 유연하게 그 높이를 조정을 해주자. 서울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구석구석을 갤러리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내비쳤습니다. 둘레길 가지고도 갤러리를 만들 수 있고 시장 가지고도 갤러리를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색이 가장 잘 이렇게 부각될 수 있는 쪽으로 이런 시티 갤러리를 거미줄 같이 동네마다 갖다 깔아놓으면 25개 구청에 각각 그 구청이 가장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는 갤러리가 이겁니다 하는 것을 갖다 제안을 받아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합니다. 경험하며 걷고 사유하며 머무르는 경계 없는 감성도시 서울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우리나라 3만 9천여 IT 벤처기업 가운데 올해를 주도할 기업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그 옥석 가리기가 어느 정도 끝난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세계 가전 박람회 CES 2022에서 혁신상을 받은 기업들입니다. 김수진 기자가 이 기업들의 가능성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올해 CES 혁신상을 받은 기업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들은 어떤 기술이 미래 혁신의 중심이 된다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이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해 한국대학생 최초로 CES 혁신상을 받은 젊은 창업가 변주영 대표. 그는 올해도 혁신상을 수상해 2년 연속 수상에 영광을 안았습니다. 올해 수상 제품은 저주파를 이용해 운동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스마트 트레이닝 매트. 코로나19 상황에서 효율적인 홈 트레이닝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했다는 점에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변주영 대표는 이번 CES를 통해 국내 벤처기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엿봤다고 설명합니다. CES 혁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혁신적인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수상자를 가리게 됩니다. 젊은 창업가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우리나라의 창업 저력을 많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단순히 대기업만이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들도 충분히 원천 기술에서부터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겠구나. 올해 CES에서는 다양한 부문에서 총 404개 기업, 574개 제품이 혁신상에 선정됐습니다. 국내 기업은 89개사가 혁신상을 수상했으며 이 가운데 벤처기업은 74개나 됩니다. 특히 국내 벤처기업들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전 세계 이목을 끌었습니다. 내시경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최초로 상을 받은 벤처기업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데이터가 잘 정제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IT 업체가 지금 현재 의료진들하고 콜라보레이션을 잘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국내 업체들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 경쟁력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 현상하고 맞물려 가지고 헬스케어라든가 의료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쪽 부분의 솔루션을 지향하는 쪽 부분이 혁신상 수상 기업들이 좀 늘어난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웨이세는 위,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실시간으로 의료 AI가 병변을 찾아주고 유형을 분석해주는 AI 내시경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로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의사가 왓슨 같은 AI 조수를 두는 셈입니다. 유망 스타트업들은 앞으로도 건강이란 키워드와 함께 각종 IT 기술이 혁신의 중요한 축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고령화, 코로나 등의 이슈가 AI나 원격 기술 등 다양한 IT 기술과 연결되는 겁니다. 핵심이 되는 부분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는 IT 솔루션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의 활용도가 높은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제 개인들이 자기의 건강에 관련된 지표들을 계속적으로 트래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뭐 의사나 그런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이 사람들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거나 원격으로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들이 더 많이 나올 걸로 예측됩니다. 삼성전자 사내벤처 C랩을 통해 스핀오프한 룰루랩은 4년 연속 CES 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는데 이들 역시 AI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얼굴을 찍으면 AI 딥러닝 기술을 통해 내 피부 나이는 몇 살인지, 상태는 어떤지, 어떤 화장품이 알맞은지 등을 추천해주는 AI 피부 분석 플랫폼과 두피 분석 솔루션을 개발해 혁신상을 받은 겁니다. AI를 이용한 스마트워치로 혁신상을 수상한 인핸드 플러스. 특정 약을 먹어야 하는 사람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면 모션 센서와 카메라를 통해 AI가 사용자 행동을 분석합니다. 따로 기록하거나 병원에 가지 않아도 언제, 어떤 약을 먹었는지 데이터화가 가능해 제약사 임상 실험 등에 사용합니다. 원격 디지털 솔루션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트렌드로 갈 거냐를 봤던 것 같기 때문에 원격 솔루션, 사용자 편의성, 아무래도 그 코로나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대면 활동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런 원격 환경에서 어떻게 이제 사용자들이 불편함 느끼지 않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은 솔루션을 낼 수 있느냐. 삼성전자, LG전자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한 벤처기업도 있었습니다. 펜 나오는 반려견의 코무늬만으로 식별 등록이 가능한 앱을 통해 삼성전자, LG전자와 함께 소프트웨어, 모바일 앱 부문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뿐 아니라 반려동물을 위한 IT 기술이 주목을 받았다는 점도 이번 CES 혁신상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혁신상 수상 제품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각종 인증 획득과 관련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세계적으로 혁신 기술, 제품을 인정받았더라도 수출 부분에서 일반 벤처기업과 출발선상이 동일해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기업들은 혁신상 수상 제품의 빠른 글로벌화를 위해 세제 혜택이나 빠른 인증 획득, 해외 기업 정보 공유, 법률 자문 등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폴스타2는 브랜드 최초의 100% 순수 전기자동차로 브랜드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시대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역할을 수행하며 현재 총 19개 국가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국내 증시 사상 최대 규모 IPO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오늘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도 공모주 청약이 진행이 됐는데요.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사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박 기자, 규모가 규모인 만큼 원래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쯤이면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오기 마련인데 아직 집계 중인 것 같죠? 네, 아직 집계 중입니다. 현재 그 최종 증거금은 오늘 최종 증거금은 약 32조 6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현재 알겠습니다. 또 미래에셋 증권이 가장 높은데요. 이로써 미래에셋에서 받을 수 있는 예상 균등 수량은 한 주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아마 오늘 계좌 개설하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정말 몇 시간이 걸릴 만큼 인기가 뜨거웠던 또 청약이었던 것 같은데 첫날부터 좀 경쟁률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청약 첫날이기 때문에 아직 많은 분들이 청약에 참여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계실 겁니다. 판단을 돕기 위해 증권사별 배정 물량을 보여드리자면 KB증권의 물량이 전체의 45.8%로 가장 많고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미래와 하나, 신영, 하이투자는 각각 2.1%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약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니까 마지막까지 경쟁률 꼭 살펴보시고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추정치지만 32조 원의 증거금이 몰린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아까 저희가 살짝 또 얘기를 하긴 했지만 지금 오늘 진짜 증권사 전산망도 굉장히 느렸고 인기가 있던 탓도 있었겠지만 증권사 창구가 그렇게 붐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전에 증권사 창구를 다녀왔는데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청약에 참여하기 위한 분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아직 계좌를 만들지 못했다며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하나금융투자는 청약일에 개설된 비대면 계좌로도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까지 또 이어지니까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용 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번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가가 최종적으로 30만 원으로 또 정해졌습니다. 그럼 일단 청약 최소 증거금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최소 10주부터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증거금은 50%만 내면 되기 때문에 공모가 30만 원 기준으로 150만 원으로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2천 원 안팎의 청약 수수료가 붙기도 합니다. 증권업계에선 최소 증거금으로 균등 배정에 참여하신 분들은 평균 2주가량 배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공모주니까 행복회로를 안 돌려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사실 따상에 대한 기대는 지금 적은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2주 일단 최소로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따상을 기록했을 때 차액이 얼마나 될까요? 네, 사실 따상까지 기대해보는 건 쉽지 않습니다만 계산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 30만 원에서 시초가 60만 원을 기록하고 상한가까지 가면 한 주당 가격은 78만 원까지 치솟게 됩니다. 만약 이 가격에 매도를 한다고 하면 한 주당 차익은 48만 원을 기록하게 됩니다. 만약 이번 청약에서 2주를 손에 쥐었고 또 따상 가격에 매도를 한다고 하면 총 96만 원의 차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정말 이렇게만 나와준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증권가 분석들 보면은 따상에 대한 기대는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네,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따상까지는 무리겠지만 큰 상승률을 점치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약 70조 원입니다. 상장만으로도 코스피 시총 3위에 안착하게 되는 건데요. LG에너지솔루션 측은 물론 증권업계에서도 상장 후 주가가 긍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증권 신고서를 한번 살펴보면 자체적으로 평가한 주당 평가액은 약 48만 원, 기업 가치로 계산하면 약 112조 원입니다. 사업 구조가 유사한 중국 CATL 등 경쟁사 대비해서 약 4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공모가가 형성됐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증권가에서 내놓은 적정 시총 또한 100조 원에서 120조 원 수준입니다. 공모가 기준 시총보다 40에서 70%가량 높은 수준인데요. SK증권은 중국 시장에 지집할 수 없다는 점은 할인 요인이지만 이 미국 시장에 강점이 있다는 점과 또 배터리 소재 내재화는 프리미엄 요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DB금융투자 역시 공모가는 경쟁사 CATL 대비해 47% 할인돼 IPO 이후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상장 후 약 30% 이상 상승해도 SK하이닉스까지 제칠 수 있다는 건데 현재 증권업계의 전망대로라면 SK하이닉스를 뛰어넘는 것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말 이 부동의 코스피 시장 순위에 또 큰 변화가 일 것 같습니다. 지금 또 계속해서 기록을 쓰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인데 뭐 경쟁률도 그렇고 기관 수요 예측에서도 경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의무 보유 확약 비율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기관 수요 예측에서 경쟁률 2023대 1을 기록하는 등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었습니다.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 중 단 한 곳도 공모가 최상단 미만으로 주문을 내지 않았을 정도였는데요.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77.4%에 달했습니다. 6개월 확약이 34.8%로 가장 많았고 3개월, 15일, 1개월 순이었습니다. 이미 최대 주주 LG화학과 우리사주 보유 지분이 80%가 넘고 기관 투자자 의무 보유 확약 비율도 높아 상장 직후 풀리는 물량은 10%가 채 안 됩니다. 이 점도 상장 당일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 상승을 점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러면 일단 시총 2위 진입 여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상장과 동시에 3위를 기록하는 수준으로 또 책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각종 지수에 조기 편입될 가능성도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네, 굉장히 큽니다. 이 코스피 200과 MSCI 등 주요 지수 조기 편입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NH투자증권의 LG엔솔이 이들 주요 지수에 편입될 경우 1조 원 안팎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MSCI 지수에는 2월 14일 장 마감 이후에 코스피 200에는 3월 11일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코덱스 2차전지 산업과 타이가 2차전지 테마 등 주요 ETF에는 2월 9일 LG화학과 교체 매매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금 뭐 상승 여력도 그렇고 업황도 그렇고 주가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얘기들만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우려해야 할 부분은 없을까요? 네, 우려 요인 물론 있습니다. 앞서 현대차와 GM 등에서 벌어진 배터리 화재 이슈는 우려 요인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그동안 이 비용들을 판매 보증 충당 부채로 인식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화재 위험성 등의 이유로 리콜이 발생할 경우 비용 부담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LG화학의 의무 보유 기간인 이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오버행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 미국의 연준의 긴축 기조에 따라 성장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점 또한 배터리 공급망의 멀티플을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유안타증권은 CATL의 멀티플 하락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어 LG엔솔의 적정 시가총액의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이런 리스크들은 기대감 속에서도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래도 뭐 리스크도 있지만 사실 기대감이 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 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최근 공모주 펀드에 굉장한 자금들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올 들어 공모주 펀드에는 4,8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LG엔솔 청약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자 공모주 펀드를 통한 우회 베팅을 노리는 수요가 늘어난 건데요. 직접 청약 때보다 번거롭지 않고 기관이 개인보다 배정 물량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장점이 물론 있지만 이 직접 청약 때 노릴 수 있는 수익률을 기대했다간 실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참고로 FN 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공모주 펀드 수익률은 3.4%였습니다. 네, 뭐 물량에 아쉬움이 있으시다면 이런 우회 방법들도 좀 참고하셔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최종 결과도 집계되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